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한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를 가감없이 풀어보는 박제일의 직설 사설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실 박제일 실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직접 소개 좀 해드리죠. 제가 직접 할까요? 네, 직접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논설 실장입니다. 저는 영남일보 입사한 지 지금 30여 년 됐고요. 기자로서 사회부, 경제부, 특히 정치부 이렇게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상식선에서 여러분에게 지금은 논설실장으로 있으니까 사설이나 우리 칼럼 이런 주제들을 잡고 여러분한테 허심탄회하게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설사설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우리 한유정 기자님 이거 지어줬잖아요. 더 잘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이게 이만한 자세랄까 네. 개인적인 방침은 글만 쓰잖아요. 제가. 네. 글이 좀 무서워요. 이게 비수를 꽂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글자 한 자는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인 간에도 문자를 주고받을 때 좀 조심하라 그러는 게 글은 이상하게 이게 강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좀 방송에 이런 걸 보면 말은 우리가 흘려듣기 쉽지만은 또 좀 감정이 들어가 있고 전달력이 좀 있고 훨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재밌게 유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글을 쓰다 보니 말도 한번 절충을 했어. 중간 중립지대에서 좀 전달하는 것도 우리 독자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톡으로 저희가 글로 많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다 바쁘시니까 가끔 글로는 오해를 사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목소리나 아니면 톤 그리고 어떤 제스처든 또 숨을 죽였다가 말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사람의 오해를 풀 수 있는데 그렇죠. 글은 명료하지만 그런 좀 강한 단점이 있어요. 네, 시장님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저 되게 많은 공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이런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그죠? 같습니다. 자, 이번이 첫 방송이고, 그죠? 예. 첫 이슈는 뭘 갖고 오셨나요? 이슈라기보다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죠, 아무래도. 네, 지난 6일 날 오셨죠. 네네, 그 부분이 좀 눈길이 간 이슈라기보다도 대구로서는 지역으로서는 또 관심사였죠. 예. 정치적 의미를 따지면 일종의 보수 대연합을 지향한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저런 사정에 구원도 있지만 옛날 그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화해 내지는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한쪽은 전직 대통령, 한쪽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만남의 지향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례적이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다, 이벤트였다 하고도 볼 수도 있죠. 예. 너무 자주 본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기는 해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건 속마음들은 다 잘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본인이 아니니까. 네, 네.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가 이번에 또 대구 오셔갖고 서문시장이 아닌 네. 칠성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저도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사설에 제가 썼어요. 네. 제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칠성시장과 박정희 산업정책 그 숨은 의미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칠성시장을 갔든 서문시장을 갔든 그게 대동소이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에 서문시장 정치인들 많이 가잖아요. 거의 대구만 오면 서문시장에 가는 것이 하나의 단골 메뉴였는데 기바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길을 봤던 보수의 성지라 그래서 이번에 칠성시장 간 부분은 제가 사소한 부분이지만 네. 좀 의미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좀 대통령은 지금 그 민생 행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전국 순회를 네. 그건 뭔 이야기냐면은 주류 아닌 비주류 내지는 이 사회에서 좀 소외된 부분 좀 잘 안 가던 곳에 많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칠성시장이 꼭 그런 곳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행보도 이미 서울에서 GTX 현장에도 간다든가 타운홀 미팅도 했죠. 네. 며칠 전에는 대전에서도 있었던 지방시대 거기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다녀야 된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칠승시장이라는 게 좀 비견이 된다는 거고요. 뭉태기도 드시고. 예,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서민 일종의 서민이고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박정희 산업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창고에서 보니까 네. 산자부 창고에서 보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조직해 놓고 적어 나왔는지 모르겠다. 사인까지 들었어. 그걸 보겠다. 나도 옹고지신의 심정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고를 떠나서 우리 국정 운영자들이 과거 역사와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를 간다면은 훨씬 더 그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이 8일 날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그 듣보잡들이 당을 망친다. 뭐 이준석을 조리돌림한다. 뭐 위원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준석은 안 돌아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준표 시장님의 뭐 워낙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그런 측면도 뭐 수긍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구원투수이죠. 구원투수인데 또 그 내년 총선을 보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을 마무리해야 되는 틀을 짜줘야 되는 임무를 띠고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클로저라 그러나 야구에서 마지막 투수일 수도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여러 드라이빙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잖아요. 이준석을 뭐 포섭이랄까 설득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는데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해보는 데까지 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좀 시끄러운 게 공매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건 아니냐. 주식 공매도?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 나온 거 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마 이제 우리 한효정 기자도 이 부분이 정치와 연결돼 있다. 특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년 총선 전략의 하나로 민심보던께서 나온 집권 여당의 그 전략이에요. 공매도는 이제 빌공짜죠. 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 그렇죠. 좀 복잡합니다. 이게 고도의 좀 기술적인 게 필요한 매매 기법이기도 한데 이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쳐요. 쭉 올라가는 주식을 내릴 것을 예상하고 그걸 영어로는 쇼트 친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가 98%를 써먹는 방법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올라간다 하면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이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가지고 주식이 떨어진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 군단들은 개미 군단이죠. 개미 군단이 뭐 최근에 한 500만 명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식이 급등하면서 지금 1,400만 명, 1,300만 명 이렇게까지 집계되고 있는데 그거 다 유권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장난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금지시켰어요.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필리핀도 며칠 전에 이걸 뭐 도입하겠다고 한 마당인데 우리가 뭐 필리핀보다 경제력이 뭐 10배, 20배 이상 큰 나라가 이걸 금지시켰다는 것이 외국에서 볼 때는 뭐 한국의 자본주의가 왜 저러지 이렇게 금융시장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은 최근에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김대기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모여서 그걸 방침을 정한 거예요. 다분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에서 그렇죠, 나온 것이다. 시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송원석 의원도 재경부 출신이잖아요. 송원석 의원도 김천이죠. 거기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포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김포를 수곡 서울에 편입하는 거기와 함께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싱 전략이다. 내년 총선과 연계돼 있다고 스스로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지방시대에 한참 떠들었어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근데 이제 와서 서울을 메가톤급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김포를 근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단순하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김포 시민들이 그렇게 유입이 됐을 때 서울 시민들이 누리는 거를 누릴 수 있나? 공평하게? 아니면은 김포를 너무 그 땅이 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나.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선 이제 그러면 하나는 서울이라는 수도권의 자체 문제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과의 연계 문제 이게 있는데 뭐 김포에 제가 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봐서는 김포에서 지금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이 엄청나게 많고 사실상 뭐 서울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일산 특히 고양시 이런 데는 뭐 성남 전부 수도권인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다 수도권이에요. 지방으로 봐서는 다만 행정구역이 어떻게 뭐 서울시로 편입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행정구역이 편입되면 땅값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질 테고. 또 특히 뭐 서울의 지하철 이런 문제가 더 해결된다는 건데 며칠 전에 그 윤 대통령이 지금 GTX 시승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서울시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은 지금 오밀조밀 완전 촘촘히 지하철이나 GTX 이런 것들이 건설되고 있죠. 전 뭐 그걸 따져보고 편입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우리가 뭐 군의를 그 대구 경북 신공항 때문에 편입했듯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그 문제로 두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서울에서 이 이전에 이미 지방의 문제가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상황이 너무 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뭐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플랜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 이것이 우리한테 좀 더 과제로 남는다. 지방에 사는 저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뭐 공기관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이제 공기관들이 내려왔으나 그것도 그의 일환이었지 않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이었지만 딱히 그렇게 뭐 우리 대구에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없는 것보다 낫죠 일단. 없는 것보다 나은데 굉장히 낫고 기대한 만큼의 저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또 우리 문화의식하고 시민들의 일반 의식,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생각하는 서울을 생각하는 인식, 문화적인 인식, 뭐 무조건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개인 스스로도 서울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는 환상. 뭐 예를 들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사람은 뭐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제주도. 근데 제주도도 말이 뭐 전부 서울 경마장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그걸 무속의 말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차원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깊다는 거죠. 뿌리 깊고 깊으니까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뭐 혁신도시에 아니면 다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기회특구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단다 이런 것이 정말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인프라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서 서울을 그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지금 시기가 총선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 국힘이 전멸할 거를 우려해서 그 표심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100%죠. 100%죠. 그건 맞는데 정치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치적인 의도를 불순하게 보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아니면 행정부의 국무총리 아니면은 뭐 국회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실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기자들이 계속 좋은 면만 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의심해야지 문제점을 찾아내니까.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간파하는 건데 총선 전략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도권에 안 그러면 뭐 전멸 이렇게 이미 저번 선거에서 2020년 선거에서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전멸했죠 거의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니면 몰라도 아까 우리 모두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절박한 부분이 있다. 그건 뭐 집권 여당의 절박한 부분과도 연계돼 있죠. 또 광범위하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절박한 부분 이거 관계되는데 수도권에서 다시 전멸한다면 입법부에서
결정권은 이제 완전히 날아가니까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뭐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책적인 입안 소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뭐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든 수도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수도권의 민심을 한번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저기 인천시장입니까? 유중복? 네. 거기 이 양반은 뭐 이거 완전 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시장이 그렇게 이제 쓸왕쓸래 내지는 설전이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일단 수도권 민심을 한번 어떻게 하든 헤집어 보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지런히 지금 운지우 계시죠.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코리안 젠틀맨 먼저 영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준석 북콘서트로 찾아가시고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이런데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이준석은 이걸 원하는 거겠죠. 왜 윤 대통령님이 직접 얘기 한마디 하면 될 거 가지고 계속 왜 다른 사람 보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이미 모두에 이야기한 건데 조금 더 첨가하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가 한번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자기가 그래도 어떤 예상을 뒤엎고 완전히 당권을 쥐었잖아요. 당 대표가 됐잖아요. 선거직의 그 어프로버 그러니까 시민이든 당원이든 승인을 받고 자기가 다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직도 함부로 끌어내릴 수가 없듯이 선거직이란 것이 특히 또 고도의 그런 선거직이 전국 단위 선거직에 된 사람을 함부로 끌어내기는 힘들어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사단이 난 거예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사단을 주도 내지는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한 사람들의 사과 내지는 굴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미 국민의 어떤 레퍼런덤 전체 총투표에서 다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국군 통수권자 내지는 그 행정부의 수장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놓고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할 수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는 모르지만 다른 사안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상황이 한편으로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금 좀 고도의 어려운 난제들을 당신들이 풀어오지 않으면 내가 뛰쳐나가겠다 내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이 제스처잖아요.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도 한편으로는 내가 양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준석 대표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최근에 지금 우리 모두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소통 행보 좀 더 소외된 곳, 낮은 곳 이런 곳에 가는데 뭐 그게 일종의 껴안기잖아요. 껴안기인데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껴안는 방법이 있다면 전 그건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한번 좀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권위를 살리면서 껴안는 방법 이런 묘수가 있다면은 극적일 수 있겠죠. 그럼 실장님께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의 과제를 잘 수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도 뭐 아는 분은 아니에요. 네. 강의를 우리 영남에 갔을 그렇죠. 때 듣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 칼럼에 썼다 그랬잖아요. 네. 제왕절개 수술 이걸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인요한이 아마 제왕절개를 국민의힘을 해서 정말 옥동자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산모도 죽이지 않고 아기도 살리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본 건데
의사 선생님의 뭐 그런 그 어떤 결단, 의사들은 수술할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DNA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다면은 결과를 좀 좋은 결과도 근데 아무도 만족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다 수긍할 수 있는 만족하는 정치가 어차피 그런 거니까 최소한 한 발짝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진전하는 그 결론은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준석 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안들은 굉장히 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뭐 세상 일이 정치뿐만 아니라 다 옳은 건 없고 또 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양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될지 진짜 진지하게 조금 표심을 위해서 포퓰리즘에 기대지 말고 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정치가 그렇죠. 아까 저한테도 진지하다고 그러셨는데 선거의 승리, 네. 패권 경쟁에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정당이 조금은 아이 좀 우리가 하면 저도 뭐 세상이 크게 바뀌겠어 이런 양보심이랄까 네. 한 발 물러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정치의 속성은 아니죠. 어차피 이겨야 되는 게 정치이기도 하니까. 시장님과는 첫 이 방송인데 예.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저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도 오늘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는. 네. 그러니까 제일 첫 우리가 여기서 대화 나눴던 걸로 돌아가면 네. 제가 아까 말과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글을 또 너무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사람이 좀 남의 마음에 아니면 남의 생각에 비수를 꼽는 그런 좀 우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도 너무 많이 하면 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과 글을 좀 이렇게 같이 섞어 보니 네.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첫 방송인데 그럼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만족했는데 독자분들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또 너무 진지한 어떠한 주제를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박제일의 직설사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실장님 안녕 좀 해주세요. 너무 진지하게.